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요 랭킹쇼 새벽에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요,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가 시한이었는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앞서 저희 채널A가 항소 시한을 5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에서 포기로 입장을 선회해서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내용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팀에선 윗선에서 항소장 제출을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수사팀은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한 건데 이 정진우 지검장은요,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항소를 승인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지검장이 항소를 승인했는데 그 윗선에서 지금 뭔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게 굴복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그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이런 법에 있어서의 모두에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이런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구형량보다도 실제로 선고한 양들이 지금 유동규 씨를 제외하고는 더 낮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저녁에 검찰 수뇌부에서 이 항소를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몇몇 언론들을 보면은 법무부와 논의한 끝에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 그리고 지휘부에 대한 어떠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대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사표를 쓰고라도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게 정말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가 앞으로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남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민관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종결이 된 것인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윗선 다름 아닌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적인 오더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법무부 역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일선 수사팀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좀 제도권의 틀 밖에 벗어나는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선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건 자체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장동 사건은요, 사실 기소부터 1심 선고가 있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심 판결만 보면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받았고요.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구형한 건 남욱 변호사한테는 7년.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겐 10년이었습니다. 전 국민 관심 사건인데 성춘 부장님, 예. 실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 항소 포기가 되게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일단 저 대장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판결이 적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 항소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사실 비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쪽에서 단독으로 항소했을 경우 파기율, 그러니까 그게 형량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거죠. 구형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고가 항소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 아니냐, 결국 결과를 바꿔내지 못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항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 사안을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항소 포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뭔가 이 사의 표명 이런 것들이 아마 외부의 압박 때문이다, 위의 압박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차차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전반적인 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그리고 그 피의자였던 그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검찰이 내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 압박, 회유 이런 거를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이런 무리한 항소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내부적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적 항소와는 이 사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검찰의 구형보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실제 선고형이 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그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던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법원에서 보았을 때 손해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이 된 것인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이 배임죄로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50억 이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50억 예. 이상의 이익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구형이 더 높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서 본인들이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못했었던 정확한 손해액을 항소를 하는 가운데에서 항소심에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은 수사팀에서는 이미 항소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손해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강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뇌부에서 결국에는 항소를 금지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에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검찰 내부에 원래 구형을 했을 때 그 형량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보통 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욱 변호사 4년 받았는데 7년, 정영학 변호사 10년 했는데 5년, 다 50%,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준에도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경법상 그걸 손해액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이거는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항소 자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네. 형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특정을 했다라고 하는 피해액 자체는 7,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를 해서 이것을 추징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48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발견됐던 이런 법원들의 그런 재판의 논리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을 하고 항소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완하는 것이 국민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포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으로 평가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서 김만배 씨 등 이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앞으로도 1심보다 더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이미 모두 항소장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가장 안 좋게 나와봤자 지금 형이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형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형량이 더 많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이 항소를 안 함으로써 더 이상 형이 늘어나거나 추징금이 늘어날 수 없는 결과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SNS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의 근본이 검찰청 폐지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압박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개혁신당에서 검찰을 향해서 근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최 교수님, 이 비판들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근저고 뭐 압박을 하긴요. 이미 다 검찰청 법은 통과됐잖아요. 지금 압박하고 뭐 여유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럼 검찰 관련해서 검찰에서 뭐 어떤 판단했는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검찰의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응원을 하던 이제 와서는 자살했다는 등 근조라는 등 저런 걸 올리는 것도 네.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본인들의 행동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성치훈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인용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수사팀은 거기에 반발하고 있지만 위에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검이든 어디든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을 봤을 때 항소에도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소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보통은 선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구형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네네. 아니 구형한 만큼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형한 만큼 안 나오시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예. 또 이번에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무죄가 됐고 업무상 배임혐의 인정이 됐지만 네. 형량을 보면 실제로는 양형 기준의 특경가법의 일정 부분이 보완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구형을 선고할 때 네. 선고량을 보면요. 네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양형 기준에 봐서도 일반 구형량보다는 높게 나왔고 특히 그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선고량이. 그걸로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검찰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판례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판결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아마도 항소를 해도 특별히 달라질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권 반응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 썼습니다.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라고 규정을 하면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대통령실 언급을 해줬는데 이 대통령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까지 거론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맥락일까요? 네, 당연히 이거 사실 직권남용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 지금 피고인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를 지금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일 처리의 프로세스를 조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조차도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뇌부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직무대행에게 누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소통하지 않았을 수가 없거든요. 보고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둘 중 예?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당장 물리적인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권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 줄을 다 타고 올라가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큰 자충수를 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충수를 뒀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